자, 이번 영상은 3단원의 두 번째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입니다. 교과서는 104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몽골 제국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린 두 번째 시간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 마인드맵 그릴 때 봤듯이 명나라, 청나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명청대의 사회와 대외 교류 부분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을 한번 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볼게요. 학습 목표에서는 우리 5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학습 목표 우리 학습지에도 있을 텐데 함께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정화라는 사람을 볼 건데, 이 정화라는 사람이 항해를 했대요. 배를 탔대요. 이 정화의 항해가 가져온 결과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한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명청대의 해외 교육의 특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영향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명나라, 청나라 때 해외 교육이 어떤 식이었는지 특징을 배울 거고요. 그 영향을 한번 자료와 함께 추론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죠. 막부라고 하는 게 나타날 건데, 일본의 막부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은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 설명하면 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 우리 이순신이라고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그 큰 활약했던 그 큰 전쟁, 임진왜란의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4페이지를 볼게요. 자,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인데, 우리 저번에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알려줬듯이 여기 파란색으로 그리는 글씨 여기 2개가 있죠. 여기 가지치기 할 때 선생님 2개를 미리 써놨을 텐데, 이 2개 여러분도 먼저 써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중간 글씨를 보면, 파란색 글씨를 보면 명예 건국과 발전이라고 돼 있죠. 명이라고 한 나라, 명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건국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원말기라고 돼 있죠. 원말기라고 하면 이거 언제야? 이거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 몽골이 중국 땅에 설치한 몽골이 중국에 세운 나라가 원나라였고요. 이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했대요.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건국됐다. 그걸 만든 사람은 주원장이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황제가 된 다음에 이름을 홍무제라고 했대. 자, 이 홍무제는 뭐 했대?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하는 정책을 폈대요.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하고 행정과 군사 등의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갑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에 있는 시골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걸 설치했대요. 이갑제는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시골의 큰 단위에서 반장을 만드는 거야. 우리 이장이라고 있죠. 이장님, 시골에 가면 마을 이장님이 있듯이 이장을 만들고 그 이장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이갑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락제라는 사람을 볼 건데, 이 영락제는 이 홍무제의 아들이면서 세 번째 명나라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쳐서 외부로 대외 정책 그 영토를 확장한 황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황제를 보기보다 우린 누굴 볼 거냐면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인물을 알아야겠죠. 자, 영락제 때 정화라는 인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정화라는 인물은 대규모 항해를 했대요. 그런데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서, 명하였다라고 했죠. 명령에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물론 가고 싶었을 수 있지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황제가 시키니까 간 겁니다. 자, 왜 갔냐? 우리 오른쪽을 봅시다. 활동 1을 보면 명나라의 환관이었던 정화. 명나라의 환관이래요. 환관, 이 사람 우리 1학기 때 한번 봤었습니다.
환관이라고 한다면 좀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자, 이 정화는요, 이 사람이 7차례나 항해를 했고, 이 콜럼버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콜럼버스보다 70년이나 앞서서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국이죠. 얼만큼 멀리 갔나 볼까? 중국에서 배 타고 지금의 베트남 들렀다가 여기 인도네시아 쭉 들러서 싱가포르 쪽도 들리고요. 여기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이란 지역까지,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라고 하는 지역과 우리 이슬람 때 배웠죠. 그리고 아덴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아덴 지금 소말리아 지역이죠. 요렇게 엄청나게 멀리 간 거야. 그죠?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돈 겁니다. 자, 이 정화의 함대가 왜 이렇게까지 멀리 갔냐? 이유는 뭐냐면 책봉 조공 관계입니다. 책봉 조공 관계, 우리 선생님이 학습지 뒷면에다가 이 뜻을 풀이해놨는데요.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봉은 중국의 황제가 그 지역에, 아니지, 중국의 황제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조선이면 조선, 다른 나라의 그 지역에 군주를 임명시켜주는 걸 책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공은 뭐야? 조공은 책봉받은 사람이 책봉자가, 책봉국이 중국 황제한테 예의를 바치면서 물건을 바치는 거지. 예물이지. 예의를 바치는 물건을 바치는 것이 이게 조공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쓴 거 요거 그대로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그 학습지 뒷페이지에 썼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책봉 조공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아, 그냥 중국이 임명시켜주고 야 물건 바쳐 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넓히겠다라는 거야. 중국은 지금 명나라 때 요 지역에 살다가 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세계 모든 곳에 중국의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화를 파견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화의 항해로 인해서 명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요? 요게 핵심이지.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했대요. 요게 이제 이게 책봉 조공 관계를 통해서 확대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중국 중심의 질서이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이 사상의 바탕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질서, 화이 사상. 화이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뒷페이지에 어휘 사전에다가 써놨을 겁니다. 화이는 오랑캐와 중국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최고다라는 거지. 요런 세계관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정화가 파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나라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려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이야기를 볼게요. 자, 영락제가 죽고 난 이후에, 영락제 여기 있죠. 정화를 보낸 이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황관들의 횡포, 권력 다툼 때문에 정치가 혼란해지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침입하고 왜구가 약탈하고 이런 피해가 있고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임진왜란이 출병하고요. 여진족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가 재정,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지니까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임진왜란과 여진족과의 전쟁,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될 텐데, 여진족, 얘는 누구냐면요, 나중에 다음에 바로 보게 될 청나라가 될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명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과정까지 약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 목표를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겠죠. 자, 정화의 항해가 가져온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정화의 항해, 결국에 이거 뭐 하는 거였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널리 알린다. 어떻게?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요게
이 정화의 항해가 가지고 있는 결과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의 항해는 조공 책봉 관계를 다른 나라들과 더 많이 맺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넓히게 되었다. 여기에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청나라 볼 건데요. 청나라에서는 명나라, 청나라 교체로 인해서 변화했던 동아시아 질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여기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치기 두 개 돼 있죠. 청의 건국과 발전, 명청 교체와 화이론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나라가 건국되는 과정부터 볼게요. 자,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던 명나라 망할 때 봤던 여진족 다시 나옵니다. 여진족, 이 당시에는 만주족이라고도 불렀어요. 만주에 살았기 때문이죠. 만주는 어디냐면요, 여기야, 우리나라 위쪽 여기에 살았었어. 여기 이 지도 보이나요?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이 지역이 만주였고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세운 나라는 후금이었어요. 후금이라는 뜻은 금나라의 이후 나라다. 후금, 금나라를 뒤에 잇는다라는 거야. 금나라는 우리 잠깐 봤는데 송나라 때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여진족. 얘네들이 다시 나라 세웠으니까 후금이라고 부른 거고요. 자, 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요, 결국에는 청나라로 나라를 바꾸게 되고요,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거 병자호란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죠.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이징을 수도로 삼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건국 과정입니다. 그리고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때 전성기를 눌렀대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대부분은 영토를 넓히거나 하는 일들을,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건 여기야. 명청 교체와 화이론의 변화. 우리 화이론, 아까 선생님 방금도 설명했었죠. 잠시 전에도. 이 화이론은요, 결국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화이론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아닌 다른 오랑캐를 구분하는 것이 화이론의 중심, 핵심입니다. 자, 화이론에 따르면요, 여기 중국, 명나라가 주변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오랑캐들과의 관계를 맺고 중국, 명나라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형성하려고 했었고요.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었고, 한족, 얘네들이 결국 중국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찐 중국인들, 옛날부터 중국에 살았던, 중국의 중심에 살았던 한족들이 주변 민족보다 우린 우월해 라고 하면서 한 화이론을 기반으로 했었죠. 자, 근데 이게 변화한대요. 왜? 뭐 때문에? 자, 얘네들 오랑캐라고 중국 입장에선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여진족이 청나라가 되고요, 중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자, 오랑캐였던 여진족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이제 누가 오랑캐지? 라고.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요게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명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중화는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모두가 다 자기들이 중화다, 자기들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소중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우리가 중화야. 조선도 우리나라죠. 조선도 야, 우리가 중화야. 우리가 명나라 이어받았어. 일본도 우리도 중화인 것 같은데, 우리도 중심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와 중심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했어요. 자, 여기 옆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명청 교체와 화이론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명청 교체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화이론의 문제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살았던 송시열은요,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가 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다,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뭐라 할까? 이 홍시열이 하는 얘기는 그거야. 야, 청나라 니네가 중화냐? 아니야, 니네 중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옹정제, 청나라 황제죠.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야, 중원에서 태어났다고 중화가 되는 건 아니고 변방, 그러니까 주변 여진족도 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 가지고 뭘 구분을 하냐? 우리가 중화면 중화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다시 화이론으로 돌아와서, 이전까지는 중국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면서 살았는데, 뭐야, 니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요게 이 두 번째 청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청교체로 변한 동아시아 질서 어떻게 되었다? 중화,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중화에 대해서, 화이론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었는데, 화이론의 변화는 결국 중화가 누구냐에 대한 변화였고요. 이제 모든 나라가 야, 우리가 중화야, 우리가 중심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청나라 명청교체에 의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여러분한테 약간 머릿속에서만 놀리는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명청대의 해외 교육의 특징과 그 영향을 추론하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108페이지를 봐야 하고요. 명청대의 사회와 대외교류 부분 볼 겁니다. 여기도 역시 가지치기 1, 2 이렇게 해두고요. 자, 명청대의 사회, 명나라 청나라 때 사회가 어땠냐? 농업기술이 발전하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수공업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요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편 해외 교육의 특징을 우리가 보는 게 이 학습 목표인데요. 해외 교육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었대?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대규모의 뭐가? 은이 중요합니다.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은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되네요. 자, 보자. 이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경제력이 강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역시 중국이었어. 이때 유럽? 아유, 잽도 안 됩니다. 이때 중국이 짱이었어. 중국의 모든 여기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여기 중국으로 가서 제발 좀 물건 팔아주세요. 우리한테 물건 좀 주세요 했어요. 어떤 물건들? 도자기, 차, 비단, 향신료 이런 것들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제발 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당신들 좋아하는 은으로 줄게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결제 대금을 은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기도 했고, 은을 내서 이 물건들을 사오게 된 거죠. 모든 무역의 생산 기지, 모든 문화의 첫 번째, 제일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중국 문화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은을 막 캐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사올 수 있었죠. 자, 결국에 여기 뭐냐면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쓸칸이. 자, 결국에 핵심은 은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야. 은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 특히나 이 전 세계가 은을 중심으로, 이건 중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은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추해 보면요. 자, 여기 보자. 여기 북아메리카 지역, 요 지역은요. 여기 아카풀코, 포토시 은광 있죠. 요 지역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좀 상상해 보는 거야. 이때로 생각해 보면 콜럼버스가 막 도착해서 있을 때였고요.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여기 지역에서 뭘 캐겠어? 지금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서 이런 물건 사오려고 뭐가 필요해? 은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뭘 가져오겠어? 뭘 캐겠어? 은을 캐겠죠. 그럼 얘네가 유럽인들이 가서 캐겠어요? 아니죠. 얘네들은 여기에서 있는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열심히 부려가지고 열심히 노동시켜가지고 원주민을 착취해가지고 은을 캐내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가 이 세계가 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 아메리카 지역에 은을 캐고 있던 원주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은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세계가 은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은 중심의 경제 구조 이면에는 이걸 캐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신사라고 하는, 그리고 성리학이 발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청대의 대외 교류 부분을 볼 건데, 명나라 청나라 때 대외 교류 부분입니다. 명나라부터 해금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해금 정책, 이거 뭘까요? 바다 해자에다가 금지하다 할 때 금자입니다. 바다를 금지하는 거야. 이거 우리 선생님이 뒤에 어휘 노트에다 써놨습니다. 어휘 사전에. 해금 정책은 바다로 중국인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 바다로 나가서 해적이 될까봐. 그리고 일본의 해적들과 만나가지고 해적 활동을 하거나 혹은 밀무역을 하거나 할까봐 아예 바다로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완화되면서 서양인들, 그리고 특히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여러 학문들, 서양의 학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중국의 문물이 서양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서양과 중국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세 번째 학습 목표인 명청대의 해외 교육의 특징, 그리고 그 영향 추론해봤습니다. 특징은 뭐야? 결국 은이다. 은이 중심이 되었다. 영향은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서도 세계의 은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여러 착취가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것들, 다른 것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이 은 중심의 세계 경제 구조라는 것만 이해해두고 이걸 바탕으로 펼쳐나가면 되는 거야. 자, 네 번째, 막부의 특징.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거야. 4, 5번은 일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일본의 막부 정권 들어갑시다. 자, 일본의 막부 정권 네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와 모로마치 막부라고 돼 있죠. 여기는 파트가 좀 많은데 생각보다 거기 파트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많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가지가 돼 있죠. 이 가지에다 쓸 내용이 많지는 않다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가마쿠라 막부와 모로마치 막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네 번째 학습 목표가 막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헤이안 시대, 우리 이거 한번 배웠었는데 일본의 고대 국가였습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였던 헤이안 시대 때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스스로 무장하고 무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무사들이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가다가 결국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막부를 세웠대.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막부가 결국엔 뭐야? 막부는 일본의 무사 정권의 정부를 막부라고 부릅니다. 결국 막부는 막부 정권의 가장 대표자인 최고 지도자인 쇼군이 있는 곳이 막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쇼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막부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시대를 그냥 막부 정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쇼군은 저희 어휘 노트에 다시 보면요, 쇼군은 그냥 장군을 일본말로 쇼군이라고 한대요. 큰 대장군을 쇼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쇼군은 결국 일본의 막부 정권의 최고 권력자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쇼군은 뭐 했냐면 무사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고요. 결국 무사들은 쇼군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이런 구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쇼군은 무사에게 토지를 줍니다. 무사는 쇼군에게 충성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봤다. 그치?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죠. 땅을 매개로 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 이거 뭐야? 결국 봉건제야. 요거 기억해야 돼.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중세 유럽의 봉건제의 모습이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결국
이 쇼군은요, 이 막부 정권은요, 군인 통치, 무사 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의 천황이 쇼군한테 물러났냐? 그건 아니었어. 이것도 핵심적인 건데요. 자, 여기 별표 쳐봅시다. 별표. 천황은 뭐해? 형식적으로만 있어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해?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이게 막부의 핵심이야. 천황은 힘이 없다. 쇼군이 통치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 별표 2개씩 쳐줍시다. 천황은 형식, 쇼군은 실질적인 통치. 요게 막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막부가 그냥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명나라와 조공책복공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뭐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로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지죠. 쇼군의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각 지방의 다이묘는요 영주야, 영주. 얘네들이 되겠죠. 토지를 받은 무사들이 영주가 다이묘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전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중에서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했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임진왜란이야. 우리 5번째 학습 목표.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불러일으킨 변화들을 봐야 됩니다. 뭐 임진왜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아마 3학년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결국 여기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이 나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오늘의 학습 목표. 임진왜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임진왜란은 여기 대놓고 써있네요.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명나라가 어떻게 되었대요? 명나라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국력이 약해졌대요. 이 틈을 타서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해서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대요. 외교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병자호란이 되겠죠. 우리 아까 잠깐 봤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는 새로운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밑에서 볼 에도 막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의 결과로 임진왜란이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명나라 약화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뭐야? 청나라 여진족이 청나라 세우고요. 그래서 조선을 공격하게 되고 명나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막부, 에도 막부 생겼다. 요게 임진왜란의 영향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 글씨를 되게 날렸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똑같이 옮겨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 이런 얘기구나,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임진왜란은 이런 영향을 주었구나 라고. 파란색으로 바꿔보지. 좋아. 임진왜란의 영향 이렇게 3가지 정도. 명나라는 약해졌고요.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워서 조선을 공격하고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는 학습 목표는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그냥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셈 치고 봅시다. 자, 에도 막부에서는 이제 영지를 주고 지방 통치를 인정했대. 똑같죠. 봉건제 형식을 갖췄는데 대신에 이 영주들, 다이묘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전국 시대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죠? 방금 봤어요. 전국 시대가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을 통제해. 어떻게? 산킨코타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산킨코타이는 참근교대라고 하는, 한참 우리말로 읽으면 참근교대가 될 텐데, 참근교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얘네들이 자기 영지, 자기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미가 에도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인질로 에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왔다 갔다 자기 영지, 자기 지역과 그리고 수도, 에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산킨 코타이야. 참 귀찮겠죠. 그런데 에도에 있는 쇼군 막부 정권에서는 얘네들이 지방에서 혼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 자, 에도가 어디냐? 에도는요, 여기야. 여기 보이나요? 지금의 도쿄가 됩니다. 이 에도 막부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근대,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까지 가는 바로 직전의 시기가 바로 에도 막부 바로 다음이 될 거기 때문에 도쿄도 그 이후에 바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도 막부 상킨 코타이 제도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에도 막부의 경제와 문화, 여기서는 딱 하나 볼 거야. 여기도 교통망이 정비되었대. 왜? 이거 아까 봤던 산킨 코타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산킨 코타이 때 다이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바로 교통로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발전한 게 이제 조닌 문화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조닌 문화는 여기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주위에 형성된 도시에 거주하는 상인과 수고업자, 도시에 사는 상인과 수고업자, 이거 우리 언제 본 적 있는 것 같아? 언제 봤어요? 저 유럽에서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뭐라 불렀냐면 얘네들을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그냥 시민이라 부를 순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다른 나라니까 그냥 비슷하다. 시민을 이해했던 것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도시가 생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존인이 되었구나. 이 존인들은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에도 막부의 대외교류로 넘어갈게요. 자, 에도 막부의 대외교류는요, 크게 두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집니다. 뭐였냐면 조선의 국교 회복을 합니다. 조선은 자기들이 쳐들어갔지. 그래서 조선이 야, 니네랑 얘기 안 해 했는데 일본에서 제발 한 번만 봐줘 해가지고 조선의 이제 통신사, 우리 믿음, 신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절단을 파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형이니까 파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통신사 파견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빌었던 이유는 결국에 일본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섬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 중국의 문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당시에는 조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국교 회복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과는 통신사로 국교 회복을 했는데, 그럼 일본은 저기 있는 서양 애들하고는 어떻게 했을까? 서양 애들한테는 쇄국 정책을 핍니다. 쇄국 정책이라고 하면 나라를 틀어막는 거야. 막아요. 빚장, 걸세를 채우는 거죠. 걸세,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우는 거야. 자물쇠를 국가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트교, 기독교 금지시키고요. 사무역, 지들끼리 사는 사무역, 사사로운 무역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건 있었어. 나가사키라고 하는 일부 지역만을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역을 허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기독교를 포교하지 않았거든. 기독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았어. 얘들 그냥 돈 주세요였어.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학문들이 서양의 학문들이 난학이라 불렀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일본의 서양에 대한 정보, 서양에 대한 근대 지식들, 새로운 지식들을 얻게 할 수 있었고, 이게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가사키, 아까 일부 열었던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짓고 여기에서만 교역하게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학습 목표를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 했으면 뒷장에 있는 추가 참고자료와 함께 퀴즈 풀고 다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